마늘 한쪽이 약방 하나라는 속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마늘 한쪽이 약방을 대신할 만큼 약효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인데 그 말이 왜 지금도 유효한지, 그리고 그 약효를 200% 살리고 부작용은 0%로 줄이는 이 실제 식탁 요령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면 마늘과 함께 건강한 삶이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 몸이 마늘을 만나면 생기는 일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 통마늘 속에는 냄새도 맨맛도 거의 없는 이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어요. 이 알리인이 칼날에 한번 베이거나 절구공리에 으깨지거나 우리 이 사이에 으스러지는 순간 세포벽이 터지면서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효소가 알리인을 약 5분에서 10분쯤 만지작거리면 톡 쏘는 양과 살균력을 가진 이 알리신이 탄생해요. 알리신은 눌러붙은 기름때를 녹이듯 세균이나 곰팡이, 세포벽을 녹여버리고 혈관 속에 혈전을 풀어주고 면역세포가 암세포 주변으로 몰려가도록 이 호루라기를 불어줘요. 다만 알리신은 유리컵에 물 붓듯 뿌려놓으면 금세 증발하거나 다른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중 하나가 아호엔, 일반 영상에서는 아조엔이라고도 불러요. 이 친구는 굳어있는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춰줘요. 알리신이 공기와 맞닿은 지 약 1, 2분 사이에는 독처럼 강한 냄새가 나는데 10분 정도 지나면 매운맛은 줄고 살균력은 오히려 배가 돼요. 그래서 생마늘을 드실 때는 깨서 바로 삼키지 말고 10분간 숨을 죽였다 먹어라 하는 조언이 나오죠. 단, 빈속에 알리신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나 식도 점막이 따갑게 자극을 받아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평소 속이 약하거나 위험이 있으신 분은 꼭 밥이나 죽이나 우유 같은 완충 음식과 함께 같이 드세요. 익힌 마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60도씨를 넘어가면 알리신은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점점 늘어나요. 이 물질은 간에서 해독효소, 즉 글루타치온 S 전이효소를 빵빵하게 만들어서 발암물질을 묶어서 내보내는 힘이 생겨요. 국내 농촌진흥청 시험 결과 통마늘을 121도 압력솥에서 약 60분 썼더니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생마늘의 18배까지 치솟았대요. 이 과정을 오래 천천히 진행하면 표면이 갈색을 넘어서 검은색으로 변해 흑마늘이 되는데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가 7배에서 약 15배 늘어서 항산화력과 간 해독력은 좋아지지만 단맛이 강해지고 당화 체존 산물이 살짝 증가한다고 해요. 당뇨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흑마늘을 간식 삼아서 하루 2-3쪽 정도만 드시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안전하겠죠.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가 큰 줄기라면 어떻게 잘라드느냐는 가지 역할이죠. 통째로 삼키면 위산이 껍질을 뚫지 못해 알리신이 거의 안 만들어지고 반으로 자르면 속까지 공기가 스며들어서 알리신과 아오엔이 풍부해지죠. 김장할 때도 마늘을 통으로 넣는 것보다 잘게 다져 넣으면 잡내 제거뿐 아니라 유산균 발효 속도가 약 30%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반대로 삼계탕이나 통삼겹 구울 때 통마늘을 넣고 오래 익히면 알리신을 줄지만 S알릴시스테인이나 아오엔 그리고 열에 강한 미네랄이나 황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혈압 관리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섭취량은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생마늘 기준으로 손가락이 2마디 길이가 약 3g, 이게 한쪽이죠. 평소 약을 안 드시고 속이 편한 분은 하루 2쪽까지, 위험이 있거나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의 그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 한쪽 이하로 잡으시면 되고, 가루나 캡슐은 물 없이 훅 삼키면 식도에 눌러붙어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 200ml 이상과 함께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 실전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응용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체한 것처럼 더부룩하고 허리까지 당길 때는 마늘 우유 1컵이 도움이 돼요. 마늘 2쪽을 팬으로 썬 뒤 10분 숨을 돌린 다음 우유 200ml와 함께 약불로 5분 끓여주세요. 뜨거울 때 꿀 반 티스푼을 풀면 알리신과 우유의 티아민이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만들어졌고 근육 속에 젖산을 빼주고 속쓰림 없이 몸을 데워줘요. 당뇨나 고중성지방증이 있으시면 꿀을 한번 생략하세요. 두 번째, 손발이 저리고 피검사에 중성지방 숫자가 높으신 분은 마늘 올리브유 절임이 좋아요. 식초를 한 방울 탄 끓는 물에 마늘을 30초만 데쳐서 매운 기름을 누그러뜨린 뒤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빼고 통후추 몇 알과 함께 병에 담아요. 여기에 올리브유를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붓고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하면 피떡을 녹이는 아오엔과 지중해식 불포의 지방이 합쳐져서 혈관 청소부가 되죠. 하루 2-3쪽을 반찬 삼아 드시거나 절임류 1숟가락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겨울만 되면 감기 기관지염이 반복되는 분들을 위한 마늘 대추차예요. 편마늘 1쪽, 대추 3알, 생강 2편을 500ml 물에 15분 끓이면 알리신과 생강 진저롤, 대추 사포닌이 만나서 점막에 있는 면역력을 올려줘요. 여기에 들깨가루 1숟갈을 마지막에 풀면 오메가3가 알리신 흡수를 돕고 입안 냄새도 오히려 잡아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간 해독과 항암을 노리는 분께 추천드리는 이 흑마늘밥이에요. 현미 1컵이랑 흑마늘 2쪽 그리고 강낭콩 1숟가락을 전기밥솥 현미 모드로 지으면 S알릴시스테인과 식이섬유 그리고 갱글리오사이드가 동시에 들어와서 변비와 간독수를 해결해줘요. 이 밥은 당질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공깃밥 약 3분의 2 그릇 분량만 드시고 반찬은 채소 위주로 간단히
단위 맞추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겠죠. 이쯤에서 마늘이 이렇게 좋은데 혹시 독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실 텐데 지금 바로 주의해야 될 4가지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와파린 같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5쪽만 드셔도 약효가 2배로 강해질 수가 있고 멍이나 잇몸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주치의 상의에서 하루 1쪽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수술 예정일이 2주 안쪽으로 다가오신 분들은 지혈이 지연될 수 있으니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위 12 이상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을 때는 생마늘은 피하고 데친 마늘을 잘게 썰어서 밥에 무쳐야 덜 자극적이겠죠. 네 번째,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실혈 체질이면은 마늘이나 꿀조합처럼 성질이 뜨거운 음식은 편두통이나 불면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때는 꿀 대신 요구르트나 마늘 대신 부추, 엽채류로 바꿔 드셔보세요. 마늘과 상극인 음식으로는 또 첫 번째는 고농축 설탕 시럽. 이러한 같은 뜨거운 성질이 충돌해서 오히려 속이 쓰리고 혈당이 급상승해요. 두 번째는 보거 껍질 같은 고단백이나 고히스타민 식품과 같이 드시게 되면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세 번째는 술, 특히 소주와 과량으로 만나면 오히려 간세포가 이 과상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음날 두통이나 설사 증상이 길어져요. 반대로 마늘과 손잡으면 약발이 2배가 되는 조합도 있어요. 올리브유처럼 지용성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은 알리신이 지닌 불안전성을 잡아들 수 있어서 오히려 항산화력이 오래가요. 우유나 현미처럼 티아민, 그 비타민 B1이죠. 이게 들어있는 식품은 알리신과 만나서 알리티아민으로 변해서 근육통이나 피로회복에 또 잘 듣죠. 마지막으로 들기름이나 아마시유 한 작은 술은 마늘성 황화합물이 몸 안에서 이 염증성 프로스타길란딘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차단할 때 꼭 필요로 하는 보조인자를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흑마늘 한쪽을 꿀꺽 삼키기보다는 현미밥 위에 잘게 썬 마늘볶음 한 숟갈, 그 위에 들기름 살짝, 이런 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오랫동안 한방에서 마늘은 대산이라고 불리면서 기생충이나 식중독, 위궤양, 냉증 치료에 쓰였어요. 하지만 예부터 이 뿌리 식물은 성질이 강하니 지나치면 독이라고 했죠. 오늘 기억하실 핵심은 단 4가지예요. 첫 번째, 마늘은 자르고 10분 뒤에 먹으면 알리신이 극대화된다. 두 번째,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 한두 쪽, 약과 병행 시에는 한쪽 이하가 안전하다. 셋째, 익히면 알리신은 줄어도 S알리시스테인 폴리페놀은 늘어나니 피로와 체질에 따라 생익힘을 조절한다. 네 번째, 올리브유, 우유, 현미,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배로 뛴다. 이 4가지만 지키시면 값비싼 건강보조제 없이도 매일 식탁에서 혈관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이 천연 항생제와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전 세계 사망원이 1위. 그게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이건 바로 심근경색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혈관이 막히면 1분 2초가 금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이 심근경색들을 우리 스스로 미리 알아차리고 막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심근경색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부터 짚고 한번 넘어갈게요. 심장은 탱크처럼 쉬지 않고 피를 계속 퍼올리지만 정작 이 심장 자체도 이 3가닥의 관상동맥이 피와 산소를 공급해주죠. 이 동맥 안쪽 벽에 기름때, 즉 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조금씩 달라붙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톡 하고 터지면 그 순간부터 이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아래쪽 심근이 썩기 시작할 수가 있겠죠. 1시간 안에 뚫어주면 근육의 90% 이상은 살릴 수 있지만 3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되살릴 수 없을 정도로 괴사하고 4시간이 넘으면 회복률이 20% 아래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지는 돌연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고 응급실에 겨우 도착해도 초기 30%가 목숨을 잃는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무서운 병이지만 다행히 심근경색은 되게 미리 알려주는 그 경고음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행동에 옮기면 살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럼 어떤 신호가 먼저 올까요? 의사들이 전형적이라고 부르는 통증 패턴은 다음과 같아요. 달리기나 언덕 오르기, 무거운 짐 들기처럼 심장이 빨리 뛰는 상황에서 왼쪽 가슴 한가운데를 이 주먹만한 넓이로 누르는 듯 혹은 쥐어따는 듯한 통증이 1분에서 5분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또 등 쪽 왼쪽 이 팔 겨드랑이 턱 밑으로 퍼질 때도 있고,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이 약간 얼얼하다거나 약간 체한 것 같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처음엔 힘든 운동을 해야만 나타났던 이러한 증상의 통증이 점점 이제 사소한 움직임만으로도, 심지어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오고, 한번 아플 때마다 지속 시간이 길어져요. 강도가 세진다면 이는 불안성 협심증, 곧 심근경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 위험 신호라고 보면 되는데요. 심근경색이 실제로 터지면 통증 양상이 확 달라져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면서 숨이 가쁘고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어요.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이나 이 7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진통제를 이 상습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형적 통증 대신 속쓰림이나 가벼운 체한 느낌, 막연한 답답한 증상만 호소하기도 하죠. 특히 20년 살면서 한 번도 없던 숨찬 증상이 밤에 갑자기 생겼다, 가슴이 아닌 명치가 돌처럼 뻐근한데 식은땀이 난다 같은 이런 느낌이 나타나면은 즉시 한번 의심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한테 전화하기 전에 119부터 누르는 게 좋아요. 다음 4가지는 절대 먼저 하지 말고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기, 자녀나 이웃에게 연락해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기, 집 근처 작은 의원이나 약국부터 찾아가기, 손발 따기, 파스 붙이기 등 이 민간요법 시도하기. 이 4가지는 모두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죠. 119를 부르면 구급대원이 이동 중 심전도, 산소포화도, 응급약 투여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즉석에서 CPR 같은 제세동까지 시행하죠. 무엇보다 심장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권역 심혈관 센터로 곧바로 이송해주니 병원 앞에서 접수표 뽑고 기다릴 시간도 통째로 절약할 수가 있겠죠. 60대 이상 어르신께서는 휴대전화에 119 단축번호를 등록해 두시고 배우자, 자녀, 이웃에게도 혹시 내가 가슴을 부여잡고 식은땀 흘리면 바로 119부터 불러달라고 평소에 당부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지경까지 안 가고 미리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예방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생활습관이에요. 이 나쁜 지방을 줄이고 기름진 고기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꽁치, 들깨, 아마씨 등 불포화 지방이 많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호두를 드세요. 반대로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남은 에너지를 이 뚱뚱한 지방으로 바꿔버리는 이 흰 쌀밥, 밀가루, 이 달달한 음료, 과자, 액상 과당 시럽, 이런 거는 혈관벽에 이 기름때를 붙이는 주범이에요. 달콤한 커피 믹스 한 잔쯤이야 하시는 습관이 실제로는 콜레스테롤보다 더 강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 플라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이 소금과의 평화죠. 고혈압은 관상동맥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이 피를 내보내기 위해서 더 세게 수축하도록 몰아붙여서 터질 위험을 높여요. 국이나 찌개, 국물, 장아찌 등 외식할 때 먹는 거 생각보다 소금이 많이 숨어 있어요. 국물은 2-3숟가락만 드시고 가공육 같은 경우는 맛보기만 하시고 반찬을 좀 심심하게 만드는 대신 밥숟가락을 조금 줄이면 자연스럽게 싱겁게 먹는 습관이 자리 잡겠죠. 세 번째는 혈당 관리예요. 이 달콤한 빵이나 떡, 과일 주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이 혈관 안을 설탕물로 만들어서 단백질이랑 당 찌꺼기를 쌓이게 하고 염증을 부추겨요. 현미나 통보리, 검은콩처럼 껍질째 먹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돼 급격한 혈당을 막고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 변으로 끌고 나가요. 간식이 당길 땐 방울토마토나 호두 한 줌 정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금연절주죠. 담배 한 모금마다 니코틴이 순간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끌어올리고 타르 속 독소가 혈관을 손상시키죠. 술은 알코올 자체가 간에서 지방 제조 공장을 가동시켜서 중성지방을 끌어올리고 심장이 막 뛰게 하죠. 하루 한두 잔이 오히려 좋다는 옛말은 지났어요. 당뇨, 고혈압, 비만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주당 생활을 과감히 접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움직임이죠. 비싼 헬스장보다 하루 30분 어느 정도 빠르게 걷기가 심장에는 더 유익해요. 식사 후 바로 앉지 말고 10분이라도 골목길을 산책해 보시고,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줄고 규칙적인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착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염증 수치를 낮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는 이 꾸준함이에요. 이제 음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표 혈관 청소부에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방울토마토나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양파, 마늘, 견과류, 들깨, 생선 이런 게 이제 대표 주자인데, 여기에는 라이코펜, 설포라판, 퀘르세틴,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이 혈관 염증을 재워주고 이 칼륨이나 나트륨 과다를 잡아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이 혈관 적폐 음식은 튀김, 패스트푸드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식탁에 색깔이 단조로울수록 혈관은 점점 회색이 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혹시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나는 약 먹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기 쉬워요. 하지만 약은 어디까지나 이 합병증을 늦추는 임시 방편일 뿐이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간 모서리에서 벼랑을 만나게 되죠.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더라도 식단, 운동, 금연, 절주 등 이 식습관을 병행해야지 약효도 제대로 발휘되고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기회도 생겨요. 혹시라도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집과 직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응급대처 5단계를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세요. 가슴 주망에서 왼쪽에 30분 넘는 극심한 통증, 식은땀, 구급대 도착 전 꽉 끼는 옷이나 단추, 벨트를 풀어서 호흡을 편하게, 가능하다면 평평한 바닥에 반쯤 기대듯 앉아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119와 통화해서 주소나 증상, 약 복용력을 전달해 주시고, 집에 아스피린이 있고 평소 위궤양 출혈이 없었다면 구급대 지시에 따라 씹어 삼키기, 또한 의식이 소실되거나 무호흡일 때는 주변인이 즉시 가슴 압박, CPR을 해주시는 게 좋고 구급대한테 인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 5 절차를 배우고 주변과 연습해두면 가족이나 이웃의 급성 심정지를 또 예방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119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 CPR이 시행되면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많아요. 지식은 언제든 배울 수 있지만 연습 없는 지식은
막상 필요할 때 몸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동네 보건소나 적십자사 소방서에서 하는 무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번만 들으셔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 심근경색은 혈관이라는 도로가 한순간에 완전히 막히는 사고죠. 사고가 나기 전 신호인 운동 시 가슴 쥐어짜는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불안정해지면 곧 터진다는 경고로 받아들이세요. 터졌다고 의심되면 119부터 불러야 되고 평소에 식습관, 생활습관을 좋게 바꾸시고 이걸 안 바꾸시면 약발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세요.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제 MRI, CT 같은 거 네네.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사를 많이 했는데도 특별히 원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을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면 다 원인을 찾게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목이 아파서 정형외과 같은 데를 가시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죠. 우리가 목이 구조적으로 틀어졌는지,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혹은 또 완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위내시경을 하기도 하죠. 안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 원인을 치료하면 병이 낫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통증이 심하고 소화불량이 심하고 그 외에도 두통이라던가 만성적인 피로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아무리 온갖 검사를 해봐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자율신경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제 환자분 중 40대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두통이랑 어지럼증, 소화불량,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내원하셨어요. 처음에는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혹시 내가 어디 큰 병에 걸린가 아닌가 싶어서 온갖 혈액 검사도 많이 하시고 동네 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증상이 너무 심한데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몸이 너무 정상이라서 사실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도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정신과로 의뢰를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처방받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드시고 나셔서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으셔서 저한테 내원을 하신 케이스였는데요. 이분은 알고 보니 다른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문제가 된 케이스셨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수 있다는데 자율신경 문제가 되는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알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자율신경이란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밥을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킬 때 의식적으로 내가 소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소화를 하지 않죠. 혹은 지금 제 심장도 뛰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심장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 역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온 조절, 호흡 등을 비롯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기능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걸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긴장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되는 신경인데요.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둔 수험생 분들이나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 분들 혹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몸을 좀 흥분시키고 각성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이에요. 밥을 먹고 소화를 할 때,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잠을 잘 때 나오는 신경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적절히 밸런스를 이루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1대1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한쪽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가 조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몇 주, 몇 개월, 수년간 이어지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진 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평상시 이제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균형이 깨진 건가?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항상 1대1로 있지는 않고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100m를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해보시면 숨도 가쁘게 쉬게 되고 심장도 빨리 뛰고 하시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얼굴에 열도 오르고 심하면 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1, 2분, 길어봤자 5분 내에 진정이 돼서 빨라졌던 심박수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문제가 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수시로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열감을 느끼시고 이런 상태가 조절되지 않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몸에 열이 나거나 두통이나 목 어깨 결림이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히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상이 최소 3가지에서 5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혹은 불안이나 공황 같은 근골격계, 내과 질환, 정신과 질환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증상이 한 부위가 아니라 전신적이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수족냉증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거나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으면서도 목 어깨 결림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증상들이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을 못 잤을 때,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몸이 많이 예민해지거나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때 자율신경 실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흔히 자율신경 실조증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대부분 자율신경계 질환은 단순히 1, 2주 안에 갑자기 급성으로 생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되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수면, 음식, 운동 여러 가지를 비롯해서 생활 리듬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 수칙들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가 제일 나쁜 경우냐면 제 환자분들을 예시로 들면 직장인 환자분이셨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일찍 퇴근하고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퇴근을 한 9시쯤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매일같이 받으시고 먹는 걸로 푸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흔히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식을 할 때 건강한 음식들을 먹지 않죠. 저녁 9시에 퇴근을 해서 또 야식을 드시는데 이때 드시는 음식들이 마라탕이라던가 떡볶이라던가 치킨, 피자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케이스셨고 이러다 보니까 또 수면까지 불량이 온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폭식으로 이어지고 다시 수면 불량으로 이어지고 그 상태에서 다음날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케이스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 리듬 자체가 깨졌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잠드는 것, 스트레스를 먹는 거나 술, 담배 같은 걸로 풀지 말고 운동이라던가 사회관계라던가 이런 식으로 잘 풀어내는 것, 평상시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평소에 먹으면 안 되거나 절제를 해야 될 음식들이 따로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흔히 드시고 계시면서 건강에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제로 콜라인데요. 제로 콜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로 음식들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쉽게 표현하면 내 몸이 너무 긴장이 되고 예민해지고 각성이 돼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로 음식들에 들어가는 대체당은 아스파탐이라는 합성 화합물을 사용합니다. 이 아스파탐의 특징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설탕보다 200배에서 300배 정도 강한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우울증 환자분들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제로 음식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신경도 마찬가지로 아스파탐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몸이 각성이 되거든요. 칼로리는 없지만 몸을 지속적으로 흥분시켜서 자율신경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제로 음식을 끊으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율신경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따로 있나요? 제가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음식 하나와 정말 효과가 좋은 고가의 약재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성비가 좋은 음식으로는 계피가 있습니다. 계피의 주성분은 신라말데하이드인데요. 이 성분 덕분에 계피 특유의 향과 맛이 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곤 하죠. 계피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몸이 차거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자율신경 증상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긴장을 하면 배가 아프고 몸이 자주 뭉치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해요. 왜냐하면 계피의 신남 알데하이드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을 시켜서 말초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위장 간의 긴장을 풀어서 소화 기능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얼어붙은 겨울방에 따뜻한 난로를 켜주는 것처럼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게 해서 자율신경의 긴장을 내려주고요. 기본적으로 계피를 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건 차로 드시는 거고요.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 이렇게 계피차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도 편안해지고 몸이 전반적으로 풀어지고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이 일부 많으신 체질을 가지신 분들, 한의학적으로 소양인 분들이 해당되고요.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혹은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과량 복용하게 되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양이 있습니다. 사양은 사양노루라는 동물의 생식선에서 채취한 분비물인데요. 이 분비물을 건조해서 가루 형태로 가공해서 약재로 사용됩니다. 이게 엄청 희귀하고 채취도 어려운 재료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귀한 약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정신을 깨우고 혼수 상태나 기절, 중풍, 열성, 경련 등 위급한 질환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양의 주성분은 무스코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무스코는 뇌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미세 혈류순환을 좋게 만들고 뇌 순환을 개선시키면서 일부에서는 항염 효과와 진통 효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서 신체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았을 때, 즉 사람이 마치 번아웃이 된 것처럼 기운이 다 빠져서 일상생활이 도저히 힘들 때 아주 효과적인 약재입니다. 한의원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기력을 보하는 공진단이라는 약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공진단이 가격이 비싼 이유도 바로 이 사양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시험을 앞두거나 긴장할 때 우황청심원을 복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황청심원에도 사양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가라앉고 차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사양은 단순히 약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양리학적으로도 자율신경의 흐름을 다시 소통시켜주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양은 일반인 분들이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천연 사양은 국제적인 보호종으로 분류된 사양 노루에서 채취되기 때문에 수입과 유통, 사용되는데 엄격한 국제적인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사양이라고 치면 쇼핑몰 같은데 일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식 수입품이 아닌 경우에는 밀수입이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일 수도 있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으로 수입된 한의원에서 한약이라던가 공진단과 같은 처방약으로 드셔야 안전합니다. 밥상 위에서 소리 없이 건강을 챙겨주는 이 붉은 보석, 바로 팥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팥은 옛날부터 이 한가마니 땀보다 한 그릇 팥죽이 낫다는 말이 돌 만큼 기력 보충이나 붓기나 열관 빼기, 혈관 청소부에 두루 쓰였어요. 하지만 약이 되는 데는 까닭이 있고 독이 되는 데도 따로 있다는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팥이 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효능,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강,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음식을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 먼저 팥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대표적인 5가지 착한 일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효능은 혈당 관리예요. 팥 껍질과 속살에 든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장 속 당분 흡수를 느긋하게 만들어서 식후 혈당이 솟구치는 일을 막아주죠. 여기에 사포닌과 폴리페놀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몸이 이미 분비된 인슐린을 좀 더 말 잘 듣는 호르몬으로 또 바꿔줘요. 그래서 팥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공복 혈당, 당화혈 색소 수치가 2달 만에 내려가는 경우를 또 흔히 보게 되죠. 두 번째 착한 일은 또 혈관 청소예요. 사포닌이 기름때 같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덩어리를 씻어내고 칼륨이 과다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서 뻣뻣한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주죠. 세 번째는 붓기 빼기예요. 한의학에서는 팥을 소변이 막힌 기운을 뚫어준다고 표현해요. 실제로 이뇨작용이 탕월해서 발이나 손, 얼굴이 잘 부는 어르신들이 팥물을 한 겹씩 마시면 다음날 신발이나 반지가 헐렁해졌다고 하죠. 네 번째는 항산화나 항염 효과예요. 팥 껍질에 붉은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사포닌이 크고 작은 염증을 달래줘서 관절이나 피부 혈관이 동시에 편안해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 5번째는 뼈나 모발 보강인데 팥에는 칼슘이나 철, 아연,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구멍난 뼈 밀도를 촘촘하게 해주고 얇아진 모낭을 튼튼히 채워줘요. 머리숱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는 후기까지 있을 만큼 노년 탈모 개선에서도 도움이 되니 여간 반가운 곡물이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지만 드실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는 팥은 차가운 성질이에요. 속이 냉해서 자주
설사하거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신 분들이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배앓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체질이시라면 꼭 생강 한 조각이나 대추 2알을 함께 넣어 끓이셔서 몸을 덮여주는 기운과 같이 드세요.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즉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팥을 과량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또 부정맥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약 30g 이내나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로 제한해 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이 필요하죠. 약이 이미 칼륨을 보존하는 작용을 하므로 팥까지 많이 드시면 고칼륨혈증이 겹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위산이나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딱딱한 팥 껍질이 오히려 자극이 돼서 속쓰림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 압력솥에 아주 곱게 삶아서 속살만 체해내려 이 수프로 드시는 방법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과유불급이죠. 팥에는 사포닌이 적혈구를 살짝 용해시키는 성질도 있어서 한꺼번에 100g 이상 혹은 생팥을 날로 씹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량은 마른 팥 기준 밥 숟가락으로 큰 것 2숟갈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팥을 어떻게 요리해야 또 영양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까요? 먼저 불리기를 빼먹지 마세요. 검 팥을 8시간 이상 미지근한 물에 담아두고 안쪽까지 수분을 머금게 해야 사포닌 안토시아닌이 끓는 물 속으로 균일하게 녹아나오고 속살도 골고루 익어요. 이때 생기는 첫 세척물은 탄닌이나 먼지, 농약이 녹아있을 수 있으니 살짝 버리시고, 두 번째부터 우러나는 붉은 물은 금쪽 같은 팥물이죠. 싱크대로 보내지 마시고 밥물이나 죽물, 차물로 꼭 활용 한번 해보세요. 압력솥을 쓰실 땐 팥과 물을 1:5비율로 넣어서 강불 10분, 약불 20분 정도로 잡으면 껍질이 벌어지고 속까지 말랑해지죠. 뚜껑을 열어봐서 껍질이 반쯤 터져 있으면 잘 삶아진 거고, 이렇게 삶은 팥은 지퍼백에 평평하게 눌러서 해동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한 장씩 꺼내 밥, 죽, 국, 샐러드에 넣으시면 편하겠죠. 팥과 더불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째는 찹쌀이에요. 팥은 차고 찹쌀은 따뜻한 성질이라서 음과 양이 균형을 이뤄서 소화가 훨씬 더 편안해져요. 팥죽을 끓일 때는 손바닥만한 찹쌀 반죽, 새알심을 귀엽게 빚어서 넣어보세요. 위장도 보호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좋겠죠.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팥을 삶을 때 편생각 두어 조각을 함께 드시면 몸이 한기가 돌지 않고 사포닌 특유의 비린 맛이 깔끔하게 잡혀요. 생강 속 진저롤이 위운동을 도와서 팥 소화를 촉진하니 또 더부룩함도 줄어들겠죠. 세 번째는 현미보리 같은 통곡물이에요. 흰쌀 대신 통곡물을 섞어 지은 삼색 영양밥이 식이섬유나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이 더해져 혈당 지수가 훨씬 낮아져요. 네 번째는 들기름 아마씨유. 팥은 이 물 식이섬유가 많아서 배출은 높지만 불포화 지방은 부족해요. 들기름 한 숟갈을 팥밥에 살짝 두르면 오메가3가 혈관을 윤활하게 하고 지용성 안토시아닌 흡수율도 높여주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시나몬이나 페퍼민트 같은 약 박하 같은 허브예요. 이 향신료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풍미를 더해 설탕 없이도 깊은 단맛을 느끼게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팥과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세 가지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다량의 정제 설탕. 달콤한 단팥죽이나 팥빙수, 시판 팥앙금은 설탕 비율이 30%를 넘어서 완전 혈당 폭탄이 되기 십창이죠.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췌장 인슐린 분비가 이 청년의 3분의 2 수준이라서 급격한 당 상승이 장기 조직 손상을 또 부를 수가 있겠죠. 달달함이 필요할 때는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열량 낮은 천연 감미료를 티스푼 막대 끝 정도만 넣어서 맛을 맞추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소금이나 된장, 젓갈이나 과하게 짠 음식이죠. 팥은 또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끌고 나가는데 짜게 드시면 칼륨과 나트륨이 균형이 뒤틀려서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또 요동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칼슘 철분 흡수를 기대하고 드시는 이 우유, 시금치, 멸치와 같은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곁들이는 것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팥 껍질의 피틴산이 그 좋은 미네랄을 끌어안고 장에서 함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팥밥 한 끼, 우유, 멸치 반찬을 다음 끼니로 살짝 시간차 두고 드시면 오히려 흡수 방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 식탁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는 팥 활용 3종 세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끈한 팥 현미 에너지죽인데, 냄비에 팥 사물물 2컵에 삶은 팥 반 공기, 불린 현미 3큰술, 다진 당근, 양파, 표고를 넣고 중불로 20분 정도 고아주세요. 생강, 들기름, 소금 약간으로 간하면 한 그릇에 약 식이섬유 6g이랑 단백질 10g 정도, 칼륨 400mg이 들어있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되죠. 두 번째는 무설탕 찻 팥양갱이에요. 삶은 팥 200g에 알룰로스 15g, 한천가루 5g, 물 150ml를 넣고 중불에서 걸쭉해질 때까지 저은 뒤에 트랩으로 굳히면 돼요. 간식 한 조각당 당질이 단팥빵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서 혈당 걱정이 적어요.
세 번째는 미지근한 팥 생강물이에요. 팥물 약 250ml에 슬라이스 생강 3-4펴를 넣어서 5분만 더 데운 뒤에 미지근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식사 전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고, 식후에 드시면 소화를 돕고 붓기 제거에도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팥 삶기도 버거운데 꼭 챙겨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께는 시팥 무가당 삶은 팥 통조림 팥을 이용하라고 권해요. 다만 첨가물, 소금, 당이 3% 미만인지 라벨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드시기 전 따뜻한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면 좋아요. 또 하나, 팥가루를 믹서에 냉동 건팥을 갈아 두었다가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한 숟갈 뿌려 드시면 불리는 시간 없이도 식이섬유나 사포닌을 간단하게 보충할 수가 있겠죠. 이때 반드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우유를 부어서 3분 정도 불려 드셔야 거친 껍질이 위를 자극하지가 않아요. 팥을 요리할 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빨갛게 끓인 뒤에 뜨는 거품은 걷어내야 돼요? 인데, 첫 끓임에 솟는 거품은 단백질, 탄닌, 먼지가 섞인 것이니 국자로 살짝 걷어내면 잔맛이 줄어들고, 그 뒤에 생기는 엷은 붉은 거품은 사포닌 거품이니 굳이 전부 제거할 필요는 없죠. 두 번째로는 팥을 밥솥에 넣으면 밥이 잘 안 익는다 하시는데, 팥을 쌀과 함께 처음부터 넣으면 껍질이 딱딱해 열이 덜 통해요. 팥을 70%좀 삶은 뒤에 밥을 짓는 물에 넣어야 쌀과 팥이 동시에 찰지게 완성되죠. 세 번째는 식구가 둘뿐이라 팥밥을 하면 냄새가 금세 시큼해져요 하실 때는 식초 몇 방울을 밥물에 떨어뜨리거나 밥솥 보온 기능은 오래 켜두지 말고 한 끼 먹을 분량씩만 랩에 싸서 냉동해 두면 팥이 변질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팥과 함께 반드시 곁들여야 될 3가지 생활 습관만 살짝 덧붙일게요. 첫 번째, 팥의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려면 하루 약 물 1.5리터 이상, 특히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칼륨이 많지 않은 차로 틈틈이 목을 죽여주세요. 두 번째는 팥이 혈당 스타입으로 막아준다 해도 걷지 않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끌어다 쓰지 못해요. 식후 20분쯤 가벼운 산책, 없으면 집안에서 그냥 서서 돌아다니거나 종아리를 들었다 놓기 50회만 해도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팥이 칼슘이나 철을 보태려면 햇빛, 비타민 D가 필요해요. 오전 10시 전에 약 15분 정도만 햇빛을 쐬주면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